폭설로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할게. 어머님,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해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강정희 할머님이십니다. 강씨 할머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이나 편리함보다는 고요한 산골 생활이 더 마음에 맞았던 강씨 할머님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절로 피곤해지지. 여기가 좋아. 공기도 맑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강씨 할머님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텃밭을 가꾸며 겨울이면 남편과 둘이 김장을 담그는 일상이 강씨 할머님에겐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강씨 할머님은 이곳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자식과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강씨 할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결혼 때가 생각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던 아들을 위해 강씨 할머님은 평생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지만 새 신혼살림을 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으로 다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기도 바빠서 그렇겠지. 뭐 어쩌겠어. 강씨 할머님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은 마을의 풍경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거대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봇대까지 넘어뜨렸고
마을의 전기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난방도 조명도 물을 끓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처음에는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는 마음으로 이틀을 견뎌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한파 속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진짜 나이를 먹었나 보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거뜬히 버텼을 텐데. 강씨 할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잘 살아왔다 해도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건 것은 폭설이 내린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줘. 이틀째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방안이 꽁꽁 얼어버려서 이불을 덮어도 춥고 수도관도 얼어서 물도 안 나오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매서운 추위에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아내랑 먼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강씨 할머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래, 그렇게 하렴. 내가 좀 더 기다려 볼게.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엄마. 우선은 집에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직접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양초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과 한기 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민수가 분명 연락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보낸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버스라도 타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 눈에 엄마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비만 더 나와요. 그리고 아들은 3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씨 할머님은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바로 돌아와야지.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엄마 하고 달려와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엔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말입니다. 엄마, 짐은 이게 다예요? 응,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뭘. 강씨 할머님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의 어색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하던 시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면 아들은 늘 엄마, 손 시려 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손을 녹이곤 했었죠.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서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아들과 남처럼 되어버린 걸까? 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혜진이가 날 반갑지 않아 할 텐데. 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을 사줄 때만 해도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 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강씨 할머니와 마주할 때면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한마디 건네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씨 할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짐을 들어줄 생각은커녕 한 발 물러서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혜진아,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해. 마을 전기만 고쳐지면 바로 집으로 갈게. 아, 네? 며느리의 짧은 대답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혼집 계약날, 혜진이가 어머님, 우리 집은 어머님의 집이니까 언제든 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준 방은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달린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방 구석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이 방밖에 없어요. 창고로 쓰던 건데 어쩔 수 없네요. 짐은 저쪽 구석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것도 감지덕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강씨 할머님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씨 할머니는 이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합가는 생각 이상으로 더욱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물 조금만 써주세요. 요즘 수도새가 장난 아니라서요. 물 한 방울이 곧 돈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크진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TV요? 저희 있을 때만 보시면 안 될까요? 전기세도 나가고. 어머님은 평소에도 TV 많이 안 보시잖아요? 이제는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TV도 마음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사건건 강씨 할머니에게 트집을 잡았고 그때마다 강씨 할머님의 마음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씨 할머님은 방의 냉기가 유독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강씨 할머니 방은 마치 냉동실 같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확인해 보니 거실은 포근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며느리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고 아들은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잠에 들려고 할 때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을 두 겹, 세 겹으로 두툼하게 덮고 있어도 온몸의 뼈가 저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은 조금 덜 춥겠지. 하는 희망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방은 마치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견디다 못한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방이 좀 추운 것 같은데. 혹시 보일러가? 어머님, 요즘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도 아끼고 있어요. 저희 방도 다 추워요. 어머님 방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불 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며느리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일부러 시어머니 방 난방을 끊어놨다니까? 지가 안 나가고 배기겠어? 근데 어머님이 독해서 걱정이야. 하긴 이 추위에 누가 버텨? 알아서 나가시겠지.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뭐? 너무하다고.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수야. 폭설에 전기 끊겼단 핑계로 들어와서는 은근슬쩍 눌러 앉으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며느리는 더 도끼 어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예전에 우리 신혼집 사준 것도 다 계산해서 그러신 것 같아. 나중에 늙고 병들면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여우가 따로 없으셔. 어휴,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진짜.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씨 할머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새 살림을 편하게 꾸리라고 전 재산을 들여 사준 집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심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던 강씨 할머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방 안의 한기보다 가슴 속 서린 한기가 더 아팠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방으로 돌아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민수에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떠나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준 건가?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참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강씨 할머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강씨 할머님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니? 강씨 할머님은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씨 할머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어제 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집 사정이 많이 어렵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밤 며느리의 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도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전 재산을 들여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할게. 정작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은 마치 자신이 도리를 다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호텔 방을 하나 알아봤어요. 엄마가 거기서 편히 쉬시다가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 양반이 호텔은 무슨... 어머님, 요즘 모텔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역 근처에 괜찮은 모텔 있더라고요. 거기서 며칠 쉬시기에 딱일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강씨 할머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내보낼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린 강씨 할머님이 현관으로 나서자 며느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역 근처 모텔 예약해 둘게요. 택시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강씨 할머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만을 작은 가방에 쑤셔 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도 잊지 않고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를 위해서라는 아들의 허울 좋은 변명으로 포장된 가식이 강씨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붙잡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차리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강씨 할머님은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맨발에 구두를 구겨 신은 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추위보다 아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 싫었습니다. 눈길을 걷는 강씨 할머님의 발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든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시야마저 흐려졌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 강씨 할머님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처절하게 내쫓겨진 가슴 아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들어가질 못하네. 모텔방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강씨 할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그 서글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당시 아들이 했던 말이었죠. 아, 엄마, 그냥 제 명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 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한 번에 물려줬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강씨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내 엄마 돌아가시면 다 너희 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강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강씨 할머님은 그 사실을 이제야 떠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그 집은 아직도 내 명이야. 수년 전의 일인지라 강씨 할머니조차 그 집이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 등기부 명의는 자신의 것임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씨 할머님도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강씨 할머님의 마음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지. 강씨 할머님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착한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씨 할머님은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듯 나온 그 집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는 순간 강씨 할머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줄 안에 선명하게 적힌 김정희라고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었지. 안 해주길 천만다행이었어.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방남방을 끊어가며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일. 아들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모텔로 내보내던 일.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 명이네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 집은 분명히 할머님의 소유입니다. 정당한 임대차 계약도 없는 상황이고요. 강씨 할머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그들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제 집을 되찾아야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내쫓았으니 이제는 저도 아들 며느리를 내쫓으려고요. 며칠 후 아들 내외에게 법원의 명도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려니 했던 아들은 봉투를 뜯어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 거주지의 법적 소유주는 강정희 씨이며 현재 거주자는 명도 퇴거해야 함. 여보, 이게 무슨... 며느리는 남편 손에서 통지서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방난방을 끊어가며 시어머니를 내쫓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강씨 할머님의 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어미를 방난방을 끊어가면서까지 내쫓으려 했던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가 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니? 내가 전화해서 그랬잖니 노친네가 폭설을 핑계로 빌붙어서 이제 우리 집에 눌러앉을 모양이라고. 얼른 쫓아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수화기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집이야. 나가. 통화가 끝난 후 강씨 할머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발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에 트럭이 도착하고 아들 내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한때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보였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지만 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닫기 직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렴. 나는 더 할 말 없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난방을 껐던 그 차가웠던 방으로 가서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할머님은 며칠 뒤 강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전기가 끊겼던 며칠 동안 집 안 전체가 냉장고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공간,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이 집이었지만 이번 폭설 사건은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인적 드문 시골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몰라. 그 후 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매수자가 나타났고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집을 판 돈으로 강씨 할머님은 경기도 근교의 작은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깔끔한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는 채광이 좋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첫날,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동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해볼까?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빌라를 정리하면서 강씨 할머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자신이 겪었던 그 절박한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 자식에게 매달렸다가 상처받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홀로 떨며 보내는 노인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도 몸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씨 할머님은 지금 사는 빌라를 매입하고 남은 전 재산을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강씨 할머님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난방도 끄는 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돈을 자식한테 남겨봤자 나중에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침내 강씨 할머님은 지역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갔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 도움의 손길이 없어 고립되는 노인들.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떨며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니? 강씨 할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손주도 태어날 거고, 저희는 집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방 난방도 끄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이뤄요. 아들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 재산 기부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저희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강씨 할머님은 무릎 꿇고 우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씨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마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맨발로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왔던 기억이 떠올라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 잠시 반성하는 청년기하는 걸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어도 뼛속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일어나렴.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내 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며칠 후 강씨 할머님은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기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를 내밀자 잠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문득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결혼할 때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내보내며 했던 마지막 인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미운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강씨 할머님은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 때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막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아들 내외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펜을 쥔 강씨 할머님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분 이상하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모은 돈인데.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결심했던 대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 할까요? 염치 없지만 이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처가 식사 자리에서는 밥값을 척척 내면서 나한테는 밥 한 끼 안 사주고 칼같이 반씩 내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니네 먹을 것까지 포장해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했잖니. 도대체가 양심이 있는 거니? 어머니,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세요? 아들 며느리랑 식사하면서 낸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솔직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난 나이 70에 몇 년 동안 너희 집에서 밤낮으로 손주 독박 육아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지. 그러면서 내가 사준 이 집도 너희 거라고 생각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당연히 제 명예 아니에요? 그래. 서씨 할머니는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 그 집 매각할게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 4명이야. 그리고 방금 막 팔았어. 엄마, 겨우 밥 한 끼 안 사드린 거 가지고 너무하시잖아요. 겨우 밥값이 아니야. 그만큼밖에 안 되는 너희 마음이 문제인 거지? 시어머니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 마음이 고약한 거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서춘아 할머님이십니다. 서씨 할머니는 오늘도 익숙한 동네길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동네는 지난 3년간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고는 했지만 발걸음이 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아들과 며느리와의 정기 식사 모임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가족의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아들 부부와 정기 식사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씨 할머니는 맞벌이로 바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주 로운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때로는 주말까지도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쑤셨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놀아줘. 하루 종일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에 피곤함도 있곤 했습니다.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70대의 노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주고 씻기고 놀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서씨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편해질 테니까요. 그들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알았기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게요. 하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아들 부부의 마음이 느껴져 서씨 할머니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고마워하니 내 노고를 알아주는구나 싶어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점차 정기적인 식사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육아를 도와줄 필요도 없어졌지만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는 계속됐습니다. 서씨 할머니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 얼굴도 볼 겸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가끔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며느리가, 때로는 서씨 할머니가 부담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번갈아가며 냈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이제부터 반반 내는 게 어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의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깔끔하겠지. 그 후로는 더 이상 누가 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없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신경 쓸 일이 줄어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와 반씩 계산을 나눠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메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가격의 식당을 다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비싼 곳으로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비싼 곳을 가보는 것도 좋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네와 반씩 부담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외가 말한 공평하게 반씩 부담하는 계산법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고급스러운 툭불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밝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손주 로운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서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로운아, 할머니 왔다. 응, 예전 같으면 뛰어와 안겼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도 건성이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조금 서운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한우갈비 좋아하시죠? 여기 육회도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갈비와 육회라니, 특히 갈비는 1인분 4만 원은 넘는 꽤 비싼 메뉴였습니다. 사실 서씨 할머니는 갈비나 육회를 그렇게까지 자주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김치찌개 하나면 충분했고, 최근에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아 고기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비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니? 우리 그냥 찌개나 비빔밥 먹을까?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이제 우리 이렇게 자주 못 보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 좀 좋은 거 먹어야죠. 그리고 반씩 부담하니까 부담도 없고요. 그래. 서씨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비싼 음식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무거운 감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었네요. 아, 우리 포장도 좀 해야겠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우리도 저녁에 또 먹으면 좋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6인분의 갈비를 포장을 요청하는 며느리와 아들도 당연하다는 듯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았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식사한 가격에 고기 포장 비용까지 더해져서 꽤 큰 금액이 나왔죠. 아들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서씨 할머니와 만날 때마다 꼭 몇 인분씩 포장을 해가면서 그 비용까지 서씨 할머니에게 반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계산하게 카드 주세요. 아들이 익숙하게 서씨 할머니에게 카드를 요구했고 서씨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 번을 빈말이라도 그냥 오늘은 저희가 살게요 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포장한 음식값도 내가 내고 있었네. 심지어 식사하면서 서씨 할머니가 먹은 건 몇 점 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70세인 서씨 할머니는 고기가 부담스럽고 식욕 또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가 먹었고 포장한 것도 온전히 아들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정확하게 반반이었습니다. 이게 공평한 게 맞는 걸까? 서씨 할머니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비싼 음식만 먹으려고 해? 그리고 그 비싼 곳에서 포장한 음식값도 내가 내야 하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쪼잔해 보이겠지. 그때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반씩 내니까 오히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깔끔하긴 하지. 서씨 할머니는 속으로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국 서씨 할머니는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익숙한 듯 계산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식사 자리가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래도 내가 다 내는 건 아니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저녁장을 보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살짝 쌀쌀했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국 하나 끓이면 되겠지.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들 부부가 곁에 있어 외롭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와의 식사 모임 이후부터 쭉 이랬죠. 그렇게 고민하며 걷던 중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안사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돈 오랜만이에요? 안사돈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뵙네요. 마침 잘 됐네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안사돈의 제안에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들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서씨 할머니가 무심코 아들 부부집 근처 갈비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사돈, 우리 다음에 사돈 어른이랑 같이 그 집 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사돈이 반갑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거기 정말 맛있죠? 저번에 우리 애들이랑 갔을 때도 아주 잘 먹었어요. 아, 사돈 댁도 거기 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같이 저녁 먹었어요. 안사돈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애들이 무리했죠. 저랑 남편까지 다 모시고 갔으니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리? 서씨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날은 애들이 계산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자기 부모인데요. 항상 애들이 샀었어요.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칼같이 반씩 내자며 카드를 달라던 아들과 며느리가 처가에서는 단 한 번도 계산을 미룬 적이 없다는 걸. 오히려 비싼 음식이라도 무리하면서 대접했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친정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안사돈 내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씨 할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애들이 사돈댁에 효도 많이 하네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속에서는 불같은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죠. 안사돈과의 불편한 대화가 끝나고 서씨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될까? 그래도 반이라도 내긴 하니까. 근데 그게 반이 맞는 걸까? 고민 끝에 결국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원아, 잠깐 통화할 수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처가댁이랑 나랑 너무 대우가 다른 것 아니니? 저번에 길에서 안사돈 만났는데 식사할 때 너희가 항상 계산했다면서? 나랑 식사할 때는 꾸역꾸역 반씩 내자면 내 카드 달라고 해놓고는 좀 서운하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엄마도 알잖아요. 애 엄마도 장모님도 성격 센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저도 그 둘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그제야 서씨 할머니는 아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에게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원아, 너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는 근처 살아서 우리랑 자주 보잖아요. 근데 친정은 멀리 사니까 가끔 뵐 때 좋은 거 사드리는 거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쪼잔하게 돈 때문에 그러신 거면 다음 식사 땐 제가 살게요. 그 말에 서씨 할머니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의 문제였죠.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처가에는 아낌없이 퍼주는 그 마음가짐이 서운한 것인데 하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혹은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아들 부부는 처가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항상 명절에는 처가를 먼저 가고 시댁인 자신의 집에는 피곤하다며 짧게 들렀다 가거나 모서는 일이 허다했죠. 매번 같은 핑계가 반복되자 서씨 할머니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또 며느리가 친정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패키지 여행을 보내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반면 서씨 할머니는 받은 것에 비해 계속 아들 부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맞벌이를 하고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까지. 육아는 오로지 서씨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로운이만 좀 봐주세요. 아직 로운이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요. 엄마가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서씨 할머니는 엄마밖에 없다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 몇 년 동안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손주를 몇 년이나 키워줬지만 30만 원짜리 코트 한 벌과 몇 번의 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서씨 할머니는 처가와 차별받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과 며느리는 대놓고 차별하기보단 작게나마 챙겨주기도 했었고, 처가에 얼마나 하는지까지는 세세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댁과 처가댁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참아왔는지를 말이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똑같이 응징해 주리라 마음먹었죠. 그리고 곧 서씨 할머니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묵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마트 주인인 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아드님네랑 자주 보세요? 서씨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 표정 관리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끔 보지요. 김 씨의 표정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며느님이 여기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에 서씨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화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야기 전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머니가 우리 마트 10년 단골이시고 어머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시더라고요.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았는데 시어머니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씨에게서 전해들은 며느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집도 일부러 시어머니 집 근처로 잡았잖아. 애 봐줄 사람 없는데 사람 쓰자니 비싸고 추가 근무하면 돈 더 줘야 하고. 근데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낮이고 맡길 수도 있고 돈도 안 주고 완전 싸게 먹힌 거지. 서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정성껏 봐주던 서씨 할머니를 그저 공짜 보모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셔서 좋은 거 받아도 쓸 줄도 모르고 아울렛 가서 싸구려 코트 하나 주면 좋아라 하시는데 너무 웃기더라. 이 말을 들으니 서씨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주고 받은 30만 원짜리 코트가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했을 때 정말 기뻐했었는데 그게 며느리 눈에는 참 우스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난한 만큼 악착 같으셔서 돈은 좀 모아놓으셨는지 지금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어. 김 씨는 서씨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말을 멈추려 했지만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니까.
맞아, 얘기해 주세요. 다 들어야겠어요. 김 씨는 이미 시작한 말이었기에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나마 그 전엔 애라도 봐주니 좀 챙겨드렸지. 이제 로운이도 다 컸고 집도 우리 거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줄 필요 하나 없어. 그나마 시어머니랑 외식하면 비싼 거 잔뜩 먹고 포장까지 알차게 해와서 한동안 반찬 걱정은 없어서 좋아.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편함이 착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계산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우리 며느리가 한 게 확실한가요? 김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로 하겠어요? 며느님이 목소리도 크게 통화하셔서 저랑 다른 직원들도 다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데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마트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간중간 우리 가족이 아니면 모를 만한 이야기였고 직원이 거짓말을 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며느리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지금까지 며느리가 보였던 밝고 살가운 태도, 다정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호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화가 난 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김 사장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저 호구 노릇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어디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한테 한번 된통 당해봐라.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씨 할머니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사장님, 우리 집 팔려고요. 박 사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일 갑자기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들은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매각 절차 바로 시작해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아들집 명의는 사실 서춘아 서씨 할머니의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집은 원래는 남편의 명의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서씨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바꿔두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남편이 떠나고 자신들에게 증여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때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 굳이 내 앞으로 해요?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나중에 아들 줄 거면 그냥 지금 주지.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스럽게 내가 먼저 가면 내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지라며 명의 변경을 고집했었죠. 남편이 이 집을 내 앞으로 해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배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한테 한 번 말씀은. 박 사장님, 내 집이에요.
내가 팔겠다는데 왜 아들한테 물어봐요? 아들이 산 집도 아니고. 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혹시 희망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 올리고 적극적으로 중개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씨 할머니의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매물 올린 지 3일 만에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아파트가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 올린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얼른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거 잘 됐네요. 서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신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제 이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도 곧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씨 할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크게 내가 말했으면 내가 한 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다더라. 며느리는 급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말을 잘못 전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믿으세요? 며느리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지?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면 감당할 수 있겠니? 서씨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짜증을 숨기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잠깐 하소연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너무 속상해요.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일부 인정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행동과 말 하나하나 다시 짚어볼까? 시어머니가 애 봐주면 돈도 안 들어서 좋고, 가난하고 억척스러워서 싸구려 가져다줘도 좋아라 해서 웃기다고 했잖아. 이제 애도 다 컸으니 잘해줄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는 처가 식사 자리에서는 밥값을 척척 내면서 나랑 밥 먹을 땐 칼같이 반반 나누자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니네 먹을 것까지 포장해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고. 너는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를 위해 몇 년 동안 손주를 봐줬고, 내 시간 내 몸 다 쏟아부었어. 근데 그런 나를 위해 한 끼 밥 사주는 것? 그게 그렇게 아까웠니? 며느리가 갑자기 반격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시어머니 험담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세요? 아들 며느리랑 식사하면서 밥 한 끼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만하세요. 솔직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풀고 그러는 거잖아요. 서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싹 사라졌습니다. 너희 친정엔 아낌없이 퍼주면서 나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웠지. 그러면서 내가 사준 이 집도 너희 거라고 생각했니? 이 말에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아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 명예 아니에요? 그래. 서씨 할머니는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 집 매각할게요. 뭐요? 매각? 지금 저희 집을 파신다는 말씀이세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씨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앞으로 해놓았단다. 그리고 지금 막 팔았어?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 내가 사오기라도 했니?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럼 너희가 그렇게 챙겨드리던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그러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죠.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겨우 밥 한 끼 안 사드린 거 가지고 너무하시잖아요. 겨우 밥값이 아니야. 그만큼밖에 안 되는 너희 마음이 문제인 거지? 시어머니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한 끼 대접하는 것조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계산기 두드리는 너희 마음이 고약한 거야. 아들은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너희한테 이 집은 못 줘. 그렇게 서씨 할머니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집을 매각한 후 아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라고 믿었던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요? 이제 막 전세가가 더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결국 아들 부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아들은 비싼 월세와 생활비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예민해져 있었고 온 집안이 짜증과 신경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도 반 냈잖아. 돈 안 낸 것도 아니고. 억울해, 억울하다고.
라며 며느리는 매일같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자 말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험담을 해야겠냐?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한테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했잖아. 그래도 내가 먼저 엄마 성질 긁었잖아. 너도 이제 좀 알아서 살아.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도 투잡을 고민했습니다. 한편 서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재산 증여 문서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손주 로운이에게 교육비를 따로 마련해 두겠다는 내용과 나머지 재산은 고향의 노인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며느리는 충격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집은 몰라도 재산까지 안 주시면 저희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재산 증여 안 하겠다는 말만큼은 취소해 주세요. 저희 이제 잘할게요. 진짜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야 시댁의 도움을 얼마나 당연시 여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할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다. 집도 잃고 돈도 없으니 이제 와서 후회가 되겠지. 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후 서씨 할머니는 아들네 집을 판 돈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고향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넓은 거실, 햇빛이 환하게 드는 방, 친절한 주민들과 쾌적한 공원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70세의 그녀가 살아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저녁이면 정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아플 걱정도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이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과 손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운동도 하며 그동안 잊고 있던 삶의 재미를 되찾아 갔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제2막이 열린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로운이 사진이에요. 많이 컸어요. 손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는 손주의 모습. 손주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문득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도 초등학생이고 앞으로 돈도 많이 들 텐데 재산 증여를 안 하겠다는 건 심했나? 이제 와서 후회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너무 가혹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고 집과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거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제 인생 이 막을 즐기며 사는 게 나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